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보다 조금 더 가까운 옛날, 깊은 산골짜기 구비구비 맑은 물이 흐르는 어느 고요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지만 땅이 기름지고 물맛이 좋아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고 순박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오가는 사람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가을이면 황금빛 들판이 물결치는 그야말로 그림 속에서나 볼 법한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한 마을이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 관하 뒤편,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외진 곳에는 낡고 허름한 행랑채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관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본래 양반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집안이 역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나면서 어릴 적 관노비가 된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한 관기였으나 그녀의 생김새와 몸가짐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진흙 속에서 피어난 하얀 연꽃 같다고 하여 연화라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이나 짙은 화장으로 치장하기보다는 무명 저고리를 깨끗이 빨아입고 새벽마다 마당에 풀을 뽑으며 마음을 닦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고 지나가던 무렵,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온 나라를 뒤흔들 만한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임금님께서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이 고을 근처에 있는 유명한 온천으로 행차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관아는 발칵 뒤집혔고 사또와 이방은 임금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느라 밤잠을 설치며 동분서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나마 뵐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떴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실수하여 벌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고요하던 마을은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시끌벅적해졌고 집집마다 대문을 고치고 길가에 난 잡초를 뽑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관아의 안주인 격인 사또는 욕심이 많고 출세욕이 강한 위인이었는데 이번 임금님의 행차를 기회 삼아 한양으로 진출할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을 은밀히 불러들여 임금님의 눈에 들만한 거리가 없는지 상의했습니다. 이방은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반짝이며 임금님께서 온천욕을 마치고 주안상을 받으실 때 이 고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들여보내 흥을 돋우게 해야 한다고 꼬드겼습니다. 사또는 무릎을 치며 좋은 생각이라 맞장구 쳤고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동시에 단 한 사람, 바로 행랑채에 살고 있는 연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나이가 조금 찼고 성격이 대나무처럼 꼿꼿하여 다루기 힘들지만 그녀의 미모와 기품만큼은 도성 한복판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방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연화가 머무는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마침 연화는 마당 한 구석에 핀늦은 국화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찬서리를 맞고도 의연하게 피어있는 노란 국화는 어딘가 모르게 연화를 닮아 있었습니다. 이방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지만 연화는 놀라는 기색 없이 조용히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이방을 향해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방은 그런 연화의 태도가 묘하게 거슬렸지만 짐짓점잖은 척하며 사또의 뜻을 전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오시는 날 가장 고운 옷을 입고 연회에 들어 술을 따르고 춤을 추어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명령이었습니다. 연화는 이방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단호함이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춤과 노래를 파는 기생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수를 따르고 흥을 돋울 수는 있으나 임금님의 잠자리 수청을 드는 일만은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비록 천한 신분이 되었을지언정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자존심이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이방은 연화의 당돌한 대답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감히 관기 주제에 사또의 명을 거역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방의 호통 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컸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기생에게도 지켜야 할 법도가 있으며 사람의 마음은 강제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방은 만약 이번 일로 사또의 눈밖에 나거나 임금님의 심기를 거스른다면 연화뿐만 아니라 연화가 아끼는 주변 사람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뒤 임금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을 고쳐먹고 단장을 하고 있으라며 침을 캔뱉고는 단돌아서 나가버렸습니다. 이방이 떠난 자리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고 연화는 한참 동안 멍하니 국화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와 그녀의 낡은 반다지를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다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릴 적 어머니가 주셨던 작은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은장도를 어루만지며 연화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가문은 몰락하고 몸은 천한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하게 살라던 아버지의 유언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녀는 은장도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드디어 임금님의 행차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마을 어귀에는 청사초롱이 내걸리고 길가에는 황토가 뿌려져 먼지가 일지 않도록 정돈되었습니다. 멀리서 웅장한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들려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길가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화려한 의복을 입은 신하들과 호위무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임금님의 가마가 천천히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 위용은 실로 대단하여 마치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온 듯 했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땅에 머리가 닿도록 조아리며 임금님을 맞이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출세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여독을 풀기 위해 곧장 온천 행궁으로 드셨고 마을은 임금님이 머무시는 동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할 정도로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행궁 안에서는 성대한 연회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담장을 넘어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관아의 주방은 떡을 치고 전을 부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고 수많은 하인이 음식을 나르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시각 연화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몸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이 보내온 화려한 비단옷은 한쪽에 밀어두고 그녀는 평소 자신이 아끼던 옥색 저고리와 남색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연화의 방문이 열리고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온 늙은 포졸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이 마을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녀를 딸처럼 여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연화에게 부디 사또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중에 큰 상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품속에 숨겨둔 은장도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았습니다. 이윽고 연화가 행궁으로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다른 기생들이 곁눈질로 그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짙은 화장과 요란한 장신구로 치장하고 있었기에 수수하게 차려입은 연화는 오히려 군계일학처럼 돋보였습니다. 기생들은 연화가 사또의 총애를 믿고 거만을 떤다며 수군거렸지만 연화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순서를 기다렸습니다. 연회장 안에서는 악공들의 연주 소리가 울려 퍼지고 술잔이 오가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임금님의 기색을 살피며 연신 아첨을 떨었고 임금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또가 손짓을 하자 이방이 쪼르르 달려와 연화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연회장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문을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깨끗한 그녀의 자태에 술에 취해 흐트러져 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모두 쏠렸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득에양양한 표정으로 임금님께 연화를 소개하며 이 고을에서 가장 재주가 뛰어나고 아름다운 아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임금님은 술잔을 내려놓고 흥미로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미녀를 보아왔던 임금님의 눈에도 연화의 꾸밈없는 아름다움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임금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화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발을 옮겨 임금님 앞 일정한 거리에 멈추어 서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사또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더 가까이 가서 술을 따르라고 눈치를 주었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임금님은 직접 술병을 들어 잔에 술을 채우고는 연화에게 그 잔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이 내리는 최고의 영광이자 거절할 수 없는 은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떨리는 손을 옷자락 속에 감춘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잔을 받으면 자신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 받지 않으면 당장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사또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방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임금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하, 미천한 계집이 오나 한 말씀 올리고자 하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하게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금님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뜨며 말해보라고 허락했습니다. 소녀는 비록 천한 관기이오나 마음만은 함부로 굴리지 않으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전하께서 내리시는 술잔은 가무파오나 오늘 밤 전하를 모시는 일은 제 뜻이 아니기에 감히 거두어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그녀의 말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감히 천한 기생 따위가 임금님의 승은을 거절하다니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자 명백한 대역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기 시작했고 호위 무사들은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임금님의 명령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고는 묘한 표정으로 연화를 응시했습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느냐? 나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임금님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로서는 자신의 진심을 다 전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 연화의 손이 옷고름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흉기라도 꺼내려는 줄 알고 기겁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작고 투박한 은장도였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멈춰라 하고 소리치며 달려들려는 찰나 연화는 한 손으로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에 쥔 은장도로 거침없이 머리카락을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여인의 생명과도 같은 검은 머리카락이 툭툭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일 때까지 연회장 안에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한 여인의 처절한 절규이자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기계였습니다. 댕기 머리가 툭 끊어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연화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잘린 머리카락 뭉치를 주워 임금님 앞에 공손히 내려놓으며 다시 엎드렸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소녀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옵니다. 제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뜻으로 이 머리카락을 전하께 바치옵니다. 부디 소녀를 죽여주시옵소서.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과 엎드린 연화, 그리고 이를 내려다보는 임금님.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밤은 점점 깊어만 갔고 촛불은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임금님은 이당도라고 무모한 여인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지 연회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은장도 날에 잘려나간 검은 머리카락이 연회장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숨 막히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신하들의 손은 허공에 굳어버렸고 악공들은 악기를 내려놓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오직 임금님의 거친 숨소리와 바닥에 엎드린 연화의 가녀린 어깨가 떨리는 모습만이 눈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이미 혼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이방은 당장이라도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지존 앞에서 칼을 꺼내 머리카락을 자르다니 이는 단순한 거절을 넘어 왕실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목이 10개라도 부족한 대죄였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머리카락과 그 위에 엎드린 연화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지지도 그렇다고 연민으로 부드러워지지도 않은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는 기묘한 무표정이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이 깊은 밤바다처럼 어둡고 깊게 가라앉아 보는 이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촛불이 심하게 흔들리며 임금님의 용안에 그림자를 드리웠을 때 임금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한 가운데 임금님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술맛이 쓰구나. 나는 한마디만을 남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차갑고 단호하여 누구도 감히 뒤를 따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임금님이 사라지자마자 연 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쳤고 이방은 머리를 감싸 쥐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망했다, 망했어. 저 천한 것이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구나. 사또의 울부짖음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호위 무사들에게 당장 저 요망한 계집을 끌어내어 옥에 가두라고 소리쳤습니다. 호위 무사들 역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거칠게 연화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잘린 머리카락이 흉하게 드러난 연화는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날 밤에 처절했던 결기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관아의 깊숙한 곳에 있는 허름한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정식 옥사가 아닌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냄새나고 축축한 곳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비단 이불이 깔린 따뜻한 방보다 이곳이 더 마음 편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짧아진 머리카락을 만져보았습니다. 낯선 감촉이었지만 그것은 수치심보다는 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당장 목이 달아날지라도 오늘 밤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님께서 예정보다 일찍 환궁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본래 며칠 더 머무르며 온천욕을 즐길 예정이었으나 어젯밤의 불미스러운 일로 심기가 불편해져 서둘러 떠나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사색이 되어 임금님의 가마 앞까지 배웅을 나갔지만 임금님은 가마문을 굳게 닫은 채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수행 내관만이 차가운 얼굴로 임금님께서 몹시 피곤해하시니 물러가라 는 말만 전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또는 임금님께 용서를 빌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멀어지는 행렬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님의 행렬이 고개를 넘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임금님이 떠나자마자 공포에 질려있던 사또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출세길이 막힌 것은 물론이요. 자칫하면 파직을 당하거나 귀양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는 관아로 돌아오자마자 이방을 닥달하여 창고에 갇힌 연화를 형틀에 묶어 마당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인연 네가 감히 임금님 앞에서 패악을 부려 내 앞길을 막고 고을을 위기에 빠뜨려 내 오늘 너를 주리를 틀어 죽여서라도 내 죄를 씻어야겠다. 사또는 대청마루에서 펄펄 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아의 포졸들과 하인들은 사또의 살기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여 마당으로 끌려 나온 연화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헝클어진 짧은 머리, 흙먼지가 묻은 옷차림은 영락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틀에 묶인 채 사또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덤덤한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그런 연화의 태도가 더욱 괘씸하여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매우 쳐라. 전현이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뼈가 부러지도록 쳐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굵은 곤장이 바람을 가르며
연화의 엉덩이를 내리쳤습니다. 딱 하는 둔탁한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살점이 터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신음조차 내지 않자 약이 오른 사또는 더 세게 치라고 닥달했습니다. 매질이 계속될수록 연화의 입술은 터져 피가 흘렀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녀는 제 몸을 지키고자 했을 뿐 나라에 반역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사옵니다. 제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겠지만 한번 잃은 절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연화가 힘겹게 토해낸 말은 오히려 사또의 화를 더욱 돋우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더욱 잔인하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그때 이를 보다 못한 늙은 포졸이 조심스럽게 나서서 사또를 말렸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러다가는 저 아이가 매를 못 이기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임금님께서 저 아이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실지 교지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만약 덜컥 죽여버리시면 나중에 더 큰 화를 입으실 수도 있사옵니다. 늙은 포졸의 말에 이방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지금 당장 화풀이로 죽이는 것보다는 옥에 가두어두고 한양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혹시라도 임금님께서 전연을 다시 찾으시거나 직접 벌을 내리시겠다고 하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의 얄팍한 계산 속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사또에게는 꽤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사또는 씩씩거리며 매질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 놈들 말이 맞다. 전연을 당장 죽여서 내 손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옥에 쳐넣어 말라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 밥도 물도 주지 말고 캄캄한 독방에 가두어라. 사또의 명령에 연화는 다시 끌려가 관아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옥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바닥에는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연화는 멍석이 깔린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욱신거리는 몸의 고통보다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이 더 큰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에는 연화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얌전하던 연화가 임금님 앞에서 머리를 잘랐다지 뭐야. 아이고,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덕분에 우리 고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뻔했다잖아.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무모함을 탓하며 혀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기계에 감탄하며 몰래 동정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생 주제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대단하지 않은가. 사또가 그리 괴롭히는데도 꿋꿋하게 버틴다니 안쓰러워 죽겠네.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서 연화는 희대의 악녀가 되었다가 비운의 여인이 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옥사 주변에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연화의 상처 입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인기척이 들리더니 옥사의 작은 창구멍으로 누군가의 손이 쑥 들어왔습니다. 낮에 사또를 말렸던 그 늙은 포졸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서더니 재빨리 주먹밥 한 덩이와 물이 든 호리병을 밀어 넣었습니다. 연화야, 괜찮으냐? 사또 몰래 가져온 것이니 얼른 먹거라. 몸이 성해야 훗날을 도모할 것 아니냐.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포졸이 건네준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밥덩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 때문에
아저씨까지 곤란해지시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연화가 걱정스런 목소리로 속삭이자 포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라. 내 너를 어린 시절부터 봐왔는데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네가 한 일은 목숨을 건 일이었지만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부디 마음 굳게 먹고 버텨다오. 포졸은 짧은 위로의 말을 남기고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주먹밥을 꼭 쥐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이 다 그녀를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한양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매일같이 한양 쪽 하늘만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옥에 갇힌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툭하면 옥사에 들러 연화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일부러 쥐가 들끓는 곳으로 방을 옮기는 등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모든 모욕과 고통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옥사 안에서도 흐트러진 머리를 빗고 찢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자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만 가고 첫눈이 내릴 무렵이 되었습니다. 옥사의 얇은 벽 너머로 흰 눈이 소복이 쌓이는 풍경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창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눈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까? 아니면 내 인생은 이대로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끝이 나는 것일까? 그녀는 잘려나간 머리카락이 있던 자리를 쓸어 넘기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에 후회는 없었지만 몰려오는 외로움과 두려움까지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운명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요하던 마을 입구가 다시 한번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멀리서 말을 탄 무리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반 관리들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앞세운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왕의 특사들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또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마루에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사약이 내려온 거야. 이제 우리 모두 죽은 목숨이다. 사또는 벌벌 떨며 이방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이방 역시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사들의 행렬은 거침없이 관아의 대문을 통과하여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맨 앞에 성관리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명이요 죄인 연하는 당장 나와 어명을 받들라. 그 목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관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옥사에 갇혀있던 연하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그녀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마당 위로 그녀의 초라한 집신이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 특유의 초연한 표정으로 특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임금님께서 내리신 어명은 죽음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일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연화의 짧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눈 덮인 관아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도열해 있는 호위 무사들의 서슬퍼런 창날이 겨울 햇살을 받아 번뜩였고 그들 사이로 화려한 관복을 입은 왕의 특사가 위험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흙바닥에 머리를 박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미 수십 번도 더 참수형을 당하는 상상을 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반면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 나온 연화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특사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하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결판나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듯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차가운 눈밭에 닿아 감각이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깨어 있었습니다. 특사는 천천히 품속에서 비단으로 감싼 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황금색용 문양이 수놓아진 교지는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권위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특사가 교지를 펼쳐들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죄인 연화는 듣거라 특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또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고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사는 목청을 가다듬고 엄숙한 어조로 교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릇 여인의 아름다움은 비단옷이나 고운 화장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마음의 정갈함과 꺾이지 않는 기계에 있는 법이다. 첫 문장이 낭독되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예상했던 대역죄인이나 참수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 대신 알 수 없는 칭송의 말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특사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과인 임금은 지난밤 연회에서 한 여인을 보았다. 권력 앞에서도 아첨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으며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 모습에서 나는 잊고 있었던 선비의 기계를 보았노라. 이는 내 신하들 중 그 누구에게서도 보지 못한 참된 충심이자 맑은 거울과 같은 마음이니라. 임금님의 말씀은 구구절절 연하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사또와 이방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에 과인은 그 기계를 가상히 여겨 다음과 같이 명하노라. 특사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관기 연하는 오늘부로 그 천한 신분을 벗고 평민으로 돌아갈 것이며 관아에 속한 모든 노비 문서에서 그 이름을 지울 것이다. 또한 그녀가 보여준 용기를 기리기 위해 그녀가 현재 머물고 있는 행랑채와 그에 딸린 텃밭을 하사하니 그 누구도 이 집에 함부로 들어와 주인을 욕되게 하거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는 왕의 이름으로 내리는 특별한 보호이니 이를 어기는 자는 왕명을 거역한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처벌이 아닌 상상조차 하지 못한 파격적인 포상이었습니다. 면천 신분 해방뿐만 아니라 집과 땅까지 하사받은 것입니다. 교지 낭독이 끝나자 관아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너무나도 뜻밖의 반전에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특사는 교지를 말아 연화에게 다가가 정중히 건넸습니다. 받으시오. 이것은 전하께서 그대의 고든 마음을 귀하게 여겨내리시는 선물이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교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비단 천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죽음을 각오했던 순간들, 감옥에서의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무엇보다 서러웠던 멸시와 조롱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교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긴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온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멍하니 있던 사또가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 특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대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전혀는 임금님 앞에서 칼을 꺼내 머리를 자른 대역죄인입니다.
어찌 벌을 주지 않으시고 상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혹시 교지가 잘못 전달된 것은 아닙니까? 사또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침까지 튀기며 항변했습니다. 자신의 출세가 날아간 것도 모자라 자신이 괴롭히던 종년이 하루아침에 왕의 비호를 받는 귀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역시 옆에서 거들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특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어 사또를 꾸짖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어명을 의심하는 것이냐. 전하께서는 내 놈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힘없는 여인을 핍박하고 억지로 수청을 들게 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미 짐작하고 계셨다. 전하께서는 백성을 돌보아야 할 수령이 백성을 괴롭히고 권세를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것이야말로 처벌받아 마땅한 죄라고 하셨느니라. 특사의 호통에 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특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더구나 전하께서 아끼시는 백성을 옥에 가두고 매질까지 했다 하니 내 죄는 한양에 돌아가 낱낱이 고할 것이다. 각오하고 있거라. 특사의 서슬퍼런 경고에 사또는 오줌을 지릴 뻔했습니다. 그는 살려달라고 빌며 특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특사는 매정하게 뿌리쳤습니다. 여봐라. 이 무례한 자들을 끌어내라. 호위 무사들이 달려들어 사또와 이방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사또의 비명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포졸들과 하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사또의 폭정에 시달리던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통쾌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고 악이 처벌받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차올랐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특사는 다시 연화에게 부드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대는 자유의 몸이요. 전하께서 하사하신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구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관아의 요구에도 좋다는 허락도 함께 내려졌으니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이 당당하게 사시오. 특사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관아를 떠났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특사의 행렬을 바라보며 연화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지만 그녀는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머리카락은 수치가 아닌 승리의 상징이었으니까요. 연화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자신의 집, 아니 이제는 왕이 하사하신 그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랑채 입구에는 아직도 그녀가 가꾸던 국화 화분들이 시든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 돌보는 이 없어 말라버린 꽃들이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그마저도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마당 풍경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녀만의 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잿빛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내리쬐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